17년간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 이야기. 바보 빅터. 저자 호아킴 대 포사다. 편애니 한경준. 편앤곳 한국경제신문. 바보 빅터는 훗날 국제멘사협회 회장이 된 빅터라는 인물이 무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스스로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저자 호아킴 대 포사다는 독자분들의 삶을 더욱 값지고 풍요롭게 하는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전해드릴 수는 없기에 몇 개의 중요한 목록들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제 빅터 삶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프롤로그. 빅터가 6살 때였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보건소 아동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테이블에 여러 장의 그림을 펼쳐놓았다. 카드에는 오리나 자동차 같은 단순한 그림도 있고 각자 팔짱을 낀 채 등지고 있는 남녀 같은 아리송한 그림도 있었다. 빅터는 카드를 보며 오랫동안 상담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알파벳을 암송하고 몇 곡의 노래도 불렀다. 테스트가 끝나자 상담사는 서류에 무언가 체크하더니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테스트 결과 대개 아드님은 또래 아이들보다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언어장애도 의심됩니다. 그리고 또... 상담사는 빅터와 눈이 마주치자 하던 말을 멈추고 턱으로 문을 가리켰다. 넌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니? 상담사의 말에 빅터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린 그의 눈에도 확연히 느껴질 만큼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빅터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대기실 선반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빅터를 사로잡은 건 알록달록한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였다. 빅터는 마법에 걸린 듯 큐브를 잡았다. 힘을 주자 신기하게도 각 면이 돌아갔다. 얼떨떨한 기분도 잠시, 이내 작은 손으로 큐브를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 때 불투명한 유리창 위로 상담실 안의 두 그림자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빅터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아버지는 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래 그대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빅터는 쫓기는 사람처럼 더 빨리 큐브를 돌렸다. 어느새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와 상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담사는 흥미롭다는 눈초리로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아버지도 덩달아 앞마당 땅바닥에서 석유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빅터는 진땀을 흘리며 큐브를 맞춰 나갔다. 이제 거의 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빅터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지켜보던 상담사는 기다리기 지쳤는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으로 큐브를 빼앗아 들었다. 큐브는 단 한 면도 맞춰지지 않았다. 상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선반 위 장난감 사이에 큐브를 다시 던져놓았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얼굴은 상담실에서보다 더 어두워졌다. 아동상담센터를 나온 아버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오르지 않고 길가의 공원으로 들어섰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뒤따라 걷는 빅터의 마음은 어두웠다. 허락도 없이 큐브를 만진 것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까? 죄송해요. 뭐가 말이냐? 아까 상자처럼 생긴 거. 큐브 말이구나. 뭐 괜찮다. 그런 거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허락 없이. 빅터야. 아버지한테는 빅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한쪽 무릎을 꿇어 빅터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말했다. 저런 멍청한 여자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누가 뭐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알았지?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야단을 치지도 않았다. 빅터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혼자 호숫가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빅터는 아직 아버지가 화가 안 풀린 것이라 생각했다. 다시는 함부로 만지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호수 앞에 무겁게 서 있기만 했다. 그래도 큐브. 빅터는 고개를 수그리고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돌려놓으려고 했었어요. 원래대로. 처음 모양 그대로. 아버지는 미동도 없었다. 빅터는 혀로 입 주위를 핥았다. 안절부절 못한 채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던 빅터는 실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에 햇살이 눈부셨다. 그때 빅터는 알지 못했다. 큐브는 각 면을 같은 색깔로 맞춰야 한다는 사실과 공원에서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빅터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IQ 테스트.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어! 악몽에 시달리던 15살 빅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휴, 꿈이었구나. 빅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굴의 그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꿈인 동시에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전 빅터는 컴퓨터실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로널드 선생이 컴퓨터를 켜라 라고 말한 것을 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PC 케이스를 뜯어내려 했던 것이었다.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빅터를 쳐다보았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로널드 선생이 불이 나게 달려와 빅터의 귀를 고무처럼 잡아당겼다. 넌 도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대먹은 거냐? $1,000가 넘는 컴퓨터를 뜯어냈다고? 돌고래도 너보다는 똑똑할 거야, 멍청한 놈.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어. 나가서 장사나 배워. 로널드 선생의 고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빅터는 귀를 막아버렸다. 오늘도 로널드 선생의 수업이 있는 날이다. 영원히 아침이 밝지 않았으면 했지만 어느새 동이 터서 창밖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빅터는 몸서리를 치며 트레일러의 창문을 열었다. 건너편 정비소에서 자동차 타이어 휠 나사를 조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정비소 기술자들 중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벤츠를 몰고 다니는 정비소 사장인 게레로 씨보다도 나이가 많지만 아버지는 집도 없다. 빅터야, 일어났니? 빅터가 트레일러 문을 열고 나가자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시원스레 웃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슬퍼 보였다. 저 슬픈 표정을 빅터는 본 적이 있었다. 빅터와 아버지는 낡은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 오랫동안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조금씩 술에 빠져들었고 점점 취해 있는 날이 늘었다. 술 때문에 아버지가 몇 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살던 집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트레일러로 짐을 옮겨오던 날 빅터는 마냥 신이 났다. 트레일러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어디로 떠나는 거냐고 연신 질문을 퍼부어대던 빅터에게 아버지는 아메리카 대륙 일주를 떠날 거라고 말했다. 대륙 일주요? 그럼 우편 번호는 9001로 로스앤젤레스 89044 라스베거스 10001 뉴욕으로 간다고요? 또 우편 빅터가 미국의 전 도시와 우편 번호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 전부 다 갈 거야.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 말이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미국 대륙은커녕 도시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다. 술 때문에 몇 차례 더 직장을 옮겨야 했던 아버지는 옛 동료인 게레로 씨의 배려로 어렵사리 정비소에 취직했고 트레일러를 정비소와 가까운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트레일러 바퀴를 떼어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대륙 일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트레일러에 네 바퀴가 떨어지자 아버지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대신 정비소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빅터가 스쿨버스에 오르자 더프가 꽉꽉 돌고래 소리를 흉내내었다. 실제로 돌고래가 그런 식으로 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웃기는 데는 효과 만점이었다. 스쿨버스 안에서 폭소가 터졌다. 아무리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더프의 입에서 나오면 반응이 좋았다. 더프는 운동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쾌활한 데에다 얼굴도 잘생겼다. 더프는 뭐랄까 온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았다. 자기를 괴롭히지만 않았더라면 빅터 역시 그를 좋아했을 것이다. 빅터가 처량한 눈길을 보내자 더프는 희죽거렸다. 빅터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리를 잡기 위해 기웃거렸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빅터가 다가오자 은근슬쩍 빈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다리를 올려놓았다. 아이들은 빅터와 가까워지는 것을 일종의 서열 추락으로 받아들였다. 빨리 앉지 않고 뭐해? 너 때문에 출발을 못하잖아.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어물대는 빅터를 향해 버스 기사가 소리쳤다.
꽉꽉꽉. 더프의 패거리들이 여기저기서 돌고래 소리를 냈다. 빅터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통로를 걸어갔다. 그리고 버스 뒤편에서 가방이 놓여있지 않은 빈자리 하나를 발견했다. 빅터는 옆자리의 주인을 힐끔 쳐다봤다. 기다란 갈색 머리카락을 말총처럼 묶은 로라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리는 사이 버스가 출발해 빅터는 얼떨결에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로라는 그때까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상에 잠긴 것 같기도 했다. 슬금슬금 곁눈질을 하던 빅터의 눈이 어느새 로라에게 박혔다. 콧잔등의 주근깨가 귀여웠다. 그리고 긴 속눈썹 아래로 빛나는 파란 눈동자가 살짝 보였다. 빅터는 로라가 푸른 눈동자를 지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빅터의 가슴이 콩닥거렸다. 뭘 보니? 석상처럼 앉아있던 로라가 거슬린 듯 눈을 흘겼다. 빅터는 뜨거운 양철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고마워 로라. 도대체 나한테 뭐가 고맙다는 거니? 옆자리에 앉게 해줘서. 난 이 버스의 주인이 아니야. 빈자리에 앉는 건 너의 당연한 권리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래도 빅터는 로라와 대화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흥분이 됐다. 빅터는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잣말을 중얼거려야 했기 때문이다. 빅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떼었다. 예전에 흑인은 버스에 못 앉았대. 또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대. 그리고 로마 시대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로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 쌀쌀맞게 고개를 돌렸다. 빅터는 고개를 숙였다. 당황할 때면 늘 그렇듯 손가락이 제멋대로 꼼지락거렸다.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거라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처롭게 말하는 빅터를 향해 로라가 쏘아붙였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로라는 답답한 듯 크게 숨을 들이키고 그대로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빅터는 의기소침하게 등을 구부렸다. 한동안 떨리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던 빅터의 눈길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로라를 향했다. 한 뼘쯤 열린 창으로 훈풍이 불어왔다. 로라의 갈색 머리카락이 바람을 따라 간지럽게 흩날렸다. 햇빛에 반짝이는 머릿결이 꼭 금실 같았다. 그날 2교시 로널드 선생이 두툼한 종이 뭉치를 팔에 끼고 교실로 들어왔다. 로널드 선생은 그것을 IQ 테스트지라고 했다. 아이들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웅성거렸다. 선생님, 이번 주 시간표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미리 공부를 한다고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 로널드 선생은 교실 안의 볼멘 목소리를 싹둑 자르고 무표정하게 IQ 테스트지를 돌렸다. 아이들은 책상 위에 오른 용지를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내려다보았다. 선생님, 원숭이 IQ가 몇인가요? 터프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원숭이는 50 정도고 침팬지는 65.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럼 돌고래는요? 로널드 선생이 대답도 하기 전에 교실은 이미 웃음바다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꽉꽉 돌고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하하!
오늘 메릴린 학교의 IQ 최저점이 깨지겠군. 돌고래 걱정 마. 동물협회에서 널 보호해 줄 테니. 꼭 간식은 정어리로 주세요, 사육사님. 교실 전체의 시선이 빅터에게 쏠렸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빅터는 보이지 않는 총알을 맞은 기분이었다. 마음이 불편해지자 또 손가락이 타자를 치듯 저절로 움직이며 연신 책상 위를 두드렸다. 빅터! 로널드 선생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의 피아노 좀 그만 칠 수 없어? 빅터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더프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빅터는 특별하게 문제를 더 잘 읽어야 할 거야. 수족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또다시 교실 전체에 웃음이 터졌다. 빅터는 굽은 어깨를 더욱 움츠렸다. 못난이 컴플렉스. 어서 오렴. 로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웃으며 맞았다. 맛있는 냄새 나지? 오늘은 우리 못난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했지. 가족들은 로라를 못난이라 불렀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렸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 애칭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이름을 불릴 때가 더 낯설었다. 간혹 남들 앞에서 못난이로 불릴 때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로라가 그 일로 가족을 원망한 적은 없었다. 할 수 없지 뭐. 못났으니 못난이라 불리는걸? 로라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모르는 척했다. 방에 들어온 로라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2개의 보물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보물은 돈을 모으는 깡통이었다. 로라는 단돈 1센트라도 생기면 여지없이 깡통에 돈을 집어넣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특히 LA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거금이 있어야 했다. 로라는 할리우드 주변에 솜씨 좋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있다고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 깡통이 가득 차면 못난이 인생도 안녕이야. 로라는 깡통을 흔들며 묵직한 느낌을 확인하고 다시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2번째 보물을 꺼냈다. 스프링이 달린 작가 노트였다. 처음에는 그저 끼적이는 정도였다. 그런데 두서없는 짧은 글도 훈련이 되는지 나중엔 꽤 그럴듯한 문장이 나왔다. 조금씩 글쓰기에 재미가 들린 로라는 노트에 일기를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했다. 나중엔 욕심이 생겨 짧은 이야기까지 만들었다. 로라는 글을 쓸 때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후련했다. 주근깨 투성이의 못난 얼굴도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 못난 성품도 아버지의 강압적인 목소리와 집안의 숨막히는 공기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로라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뭘 쓸까? 연필을 굴리던 로라는 아침 스쿨버스에서 빅터와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왜 빅터한테 화를 냈을까? 로라는 스쿨버스에서 과민 반응을 보인 게 마음에 걸렸다. 빅터가 뭐라든 무시하면 그뿐이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로라는 빅터를 볼 때마다 묘한 당혹감이 느껴졌다.
자신의 단점을 닮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랄까? 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는 빅터의 모습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둘이 차이가 있다면 빅터는 소심함으로 겉으로 드러냈고 로라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꼭꼭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멍청한 녀석이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람? 로라는 노트에 적은 빅터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멋진 상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야, 못나니? 프랑켄슈타인한테 연애 편지 쓰냐? 동생 톰이었다. 로라는 노트를 덮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지 못해? 누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못나나 밥 먹으러 내려오라잖아. 로라는 인상을 쓰고 노트에 동생에 대한 불만을 썼다. 노트에는 집을 나가야 하는 이유가 매일 하나씩 늘어났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자 토미는 망원경으로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항해사처럼 말했다. 아빠, 못난이가 소설을 쓴대요. 아버지는 빵을 뜯던 손을 멈추며 로라를 바라봤다. 소설이 아니라 그냥 글이에요. 로라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나중에 작가가 될 거래요. 지난번에 나한테도 그랬어요. 눈치 없이 또 토미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익숙한 코웃음 소리가 들렸다. 작가는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나? 로라는 입을 꾹 다문 채 샐러드를 씹었다. 아일랜드 소스를 뿌린 샐러드였지만 쓴맛이 났다. 펜 만든다고 해밍웨이가 되고 셰익스피어가 되는 거라면 세상에 작가 아닌 사람이 없겠지. 뭐든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허황된 생각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아버지의 말을 듣는 동안 로라는 식도가 꽉 잠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찬물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켠 로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항변하려 드는 로라의 말을 아버지가 가로막았다. 아, 그래. 우리 못난이 말 잘했다. 꿈이라. 그럼 피겨스타가 되겠다고 시작했던 스케이트는? 테니스도 라켓 몇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만뒀지. 아마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며 배운 피아노는 그 꿈은 다 어디 간 거냐? $5,000는 되는 피아노를 사줬더니 얼마 못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칠까 말까 하더군. 그 말에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 말씀은 그만하세요. 그래도 토미가 잘 치고 있잖아요. 찬송가 반주까지 도달하면서 칭찬받고 있으니까 아까울 건 없는걸요. 로라를 편들어 주겠다고 나선 어머니의 말이 오히려 로라의 가슴을 찔러왔다. 아프지만 모두 사실이었다. 로라는 이제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적이 없었다. 재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이야. 그 흔한 글짓기상 한번 못 받은 주제에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앞에 놓인 일이나 제대로 해봐. 참, 못나나 내일 바자회에서 팔 레몬레이드는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거냐? 아, 참! 로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마터면 까맣게 잊은 채 행사를 망칠 뻔했다. 로라는 포크를 접시에 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레몬 사올게요. 언덕이 교회의 하얀 십자가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앞에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다. 로라는 레몬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두 개가 나란히 걸려있는 그네에 앉았다.
그리고 석양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로라는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공부, 재능, 외모, 끈기에 기억력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었다. 로라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존재들의 들러리밖에 되지 못한다고 직감했다. 로라는 한숨을 내쉬며 그네에서 일어났다. 머리 위로 커다란 십자가가 보였다. 로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십자가를 향해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저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게 능력을. 그때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로라는 깜짝 놀라 무릎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나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자세히 보니 어둑어둑해진 풀숲 뒤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숨어있던 그림자가 나올까 말까 망설이더니 불쑥 튀어나왔다. 다름 아닌 빅터였다. 너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로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빅터는 머뭇머뭇 다가오며 말했다. 교회에서 무료로 식료품을 주는 날이라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는? 회당에 우리 집은 가난해서 기도할 게 많거든. 로라는 주차장에 세워진 고물 트럭을 확인했다. 나도 기도할 게 많아.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무슨 기도를 하려고? 몰라도 돼. 로라는 차갑게 대답하고 그네에 앉았다. 빅터는 머리를 긁적이며 주위를 서성였다. 로라는 빅터한테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옆에 있는 빈 그네를 보며 말했다. 타고 싶으면 타. 여긴 자유국가니까. 고마워. 빅터는 한방 미소를 지으며 옆 그네에 올라탔다. 스쿨버스의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네에 몸을 맡긴 소년과 소녀의 얼굴도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네를 앞뒤로 흔들며 하늘을 바라보던 로라가 말했다. 노을 참 예쁘다. 로라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던 빅터가 말했다. 너도 예쁘잖아. 그 말에 로라가 그네를 멈추고 빅터를 쏘아봤다. 뭐? 너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거니? 날카롭게 날이 선 로라의 눈빛에 빅터는 흠칫 놀라 멈춰섰다. 농담 아니야. 조금 전에 네가 노을 아래 기도하는 모습은. 빅터는 정확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아름다웠어. 순간 로라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로라는 조금 전 자신의 기도를 빅터에게 들킨 것 같아 수치심이 느껴졌다. 너? 한참 동안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던 로라는 이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부끄러움보다 분노의 감정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쑥스러운 비밀이 탄로나자 극도의 모멸감을 느낀 것이다. 너 지금 사람 약 올리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았어? 이 바보 자식!
로라는 그네줄을 뒤로 출렁 밀치고 일어났다. 그리고 레몬이 든 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 언덕을 성큼성큼 내려갔다. 초저녁 어스름 아래 빈 그네와 빅터의 굽은 어깨만이 쓸쓸히 남겨졌다.